굉장히 중요한 네. 이제 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메이드 인 USA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소비 올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해왔던 중국의 중간재 팔고 미국의 소비재 파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소비재를 팔고 미국의 중간재를 팔아야 되는 것이 한국의 대선 이후에 국가 산업 전략이어야 돼요. 우리가 한 4년 동안에 안미 경쟁 끝났고 탈중국하는 것이 답이다. 이제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때리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은 세금 우리 안 받을게, 시장 개방할게, 지원할게.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한쪽에 편향된 쪽으로 모든 걸 올인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 그래서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미 보다 더 빠른 게 있죠. 이게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시장하고 중국 시장으로 전 세계 투자가들이 눈을 돌리고 있고 네. 한국의 투자가들도 그쪽으로 슬슬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 대중국 투자 전략, 투자 비중 확대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 대비해서는 무거운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겁진 않아요. 예, 한 손으로도 들 수 있는 노트북인데 그렇게까지 가볍지는 않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면은 어깨가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시면 조금 아프실 수 있으니까 집에다 두시고 사용할 수 있는 고사양 노트북인데 60만 원도 안 한다라는 거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제일 궁금했던 거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있었고요. 스위스에서. 그리고 나서 되게 조용해요.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건 어떤 해결이냐 이것보다는 그 지연된 폭탄이 터질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이제 그래서 10%로 서로 내렸지만 네.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245% 때렸다가 10% 내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10% 떨어져서 좋다 이것보다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네. 3년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장기전에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제 그게 중국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그때는 뭔가 화해 무드인 것 같고 사실 이제 대화도 안 하겠다라는 중국과 미국 특히나 중국 쪽에서는 완전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스위스에서는 또 밥도 같이 먹었다고 하고요.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해서 이게 무슨 생각인가 싶었는데 역시나 아직은 완전한 화해는 아니고 지연된 폭탄이다. 라는 키워드를 딱 들으니까 이게 또 언제 갑자기 일기때처럼 양쪽 중에 어느 쪽에서 먼저 터질지 모르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번은 어떻게 중국이 더 칼을 갈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미국의 자중질환 그래서 왜 협상 테이블에 나왔냐 그러면 아까 앞전 방송에서 제가 들으니까 금리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안 들을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분 이름이 바로 미스터 M입니다. 그래서 마켓에 이제 답은 듣지 않으면 이제 폭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계속 얘기가 되지만 미국 국채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급등 이게 이제 트럼프의 모든 스탠스를 다 바꿔놓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은 중국이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정책의 오류 이제 이것이 만들어내는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자 경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 같아요. 지금 관세 협상 이후 중국 현지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그래서 기업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중국을 좀 가봤었는데요. 갔다 오셨어요? 주로 이제 공단 쪽의 기업들을 몇 개를 봤는데 중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 고신구랑 하이테크 단지의 기업들은 아직 그런 관세 충격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유예가 있었고 또 이미 먼저 갖다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제 기술 국산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이제 국산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같이 이제 동조를 해주는 것은 국산할 때 뭘 도와주려고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전력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공단은 망치만 갖고 들어와라. 우리 다 해줄게. 그래서 토지, 공장, 뭐 이거 다 지어준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그런 기술 국산화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내재 경쟁력 강화에다가 올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제조업을 통한 이제 경쟁, 무역 전쟁,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니다 중국 편이다. 그래서 공급망이 전혀 문제가 없을 때는 이건 소비자가 왕이 맞는데, 네.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재고가 스탁 아웃되는 순간에 이게 공급자 갑이 된다. 이제 이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 네. 그것을 그대로 견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생존,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시장 개척. 네. 그래서 미국 이외 시장에 대한 이제 개척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여기에 이제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그 애플이 중국에 워낙에 많은 아이폰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국에서 수입되는 애플의 아이폰의 수입량이 확 줄었다고 2011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있는 애플 공장은 쉬고 있는 건가? 생산을 하나? 그건 아니고 이제 관세가 단기적으로 네.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매 수입 지연이 있었다고 봐야죠. 수입 지연. 그래서 이제 저게 관세가 다시 10%로 떨어졌으니까 누가 봐도 245% 관세를 맞아서 무게 갖다 놓은들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아이폰이 345만 원이 되는데 그 누가 사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수입량의 감소는 일시적인 것이다. 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아이폰이 뭐 90% 가까운 것을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걸 1, 2년 내에 뭐 인도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공급망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그 수입량의 감소는 그것은 이제 관세 폭탄을 지켜보는 관점에서 아마 수입 지연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과연 미국과의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서 뭐 미국도 당연히 그에 따른 충격은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 충격은 얼마나 클지 그에 따라서 중국은 과연 그 충격을 어떻게 회복하고 그 회복력에 대한 체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에 지금 경기 자체도 미국 대비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충격은 있는데요. 네. 그 안 좋다고 하는 게 뭐냐를 봐야 되는데 미국은 GDP가 마이너스고 중국은 5%가 넘는 GDP가 나와요. GDP 기준으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소비도 중국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5%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소비가 뭐 1년 내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약간 다른데 일단 중국은 그 내수 확대하고 정부 보조금 네. 이제 이걸로 그 견디는데 결국은 이제 믿는 것은 공급망에 대한 강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관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를 보는 것이 내수를 키워서 그 수출 못하는 것들 소화하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멕시코, 캐나다 제재했고 베트남 제재했고 한국, 일본, 중국 제재를 하면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필요한 생필품 그거 어디서 조달을 할래? 이것은 그 제재를 받지 않는 아세안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들의 우회 수출 이제 이게 풍선 효과처럼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4월 달까지 보면은 중국이 미국으로 하는 수출 한 20%가 마이너스 나왔는데 이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은 뭐 적게 15% 많게는 30%까지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그 우회 수출의 그림이 나온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회 수출. 우회 수출은 수입도 우회 수입하고 지금 수출도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은. 그 흐름을 그러면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보면 트럼프 정책의 그 후유증이라 그럴까 사후 효과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아시안 업그레이드. 아시아 시장이 전에 보지 못했던 속도로 빨리 커진다. 네. 두 번째는 차이나 리턴. 이제 중국 이번에 뭐 전선 황도 그랬지만 이게 중국 시장이 이제 뭐 최근 보지 못했던 속도로 내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이게 중국에 다시 재진입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독일에 공장 2개 문 닫고 중국에다 3조 5천짜리 공장을 짓고 전기차 공장을
토요타 마찬가지로 미국에다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샹하이 베이징에다가 1조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증설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중국의 내수 확대에 대비한 이제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엊그제였죠. 그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금리가 지금 역대 최저치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뭔가 그 관세 관련한 대응과 중국의 뭐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겠죠. 그렇긴 한데 지금 0.1% 내렸어요. 그래서 이건 쇼죠. 0.1%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말로 돼 있기 때문에 금리 내렸다는 것만 주목을 하는 거고 얼마나 내렸냐를 보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중국은 금리가 미국처럼 시장화돼 있지 않아요. 금리를 갖고서 뭐 경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시장화돼 있지 않는 금리는 시그널 이펙트, 광고 효과고 실제적으로는 대출 규모를 얼마를 늘리냐, 통화량을 얼마를 늘리냐 요게 그 수량으로서 조절하는 것이지 가격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내린 게 LPR인데 요거는 뭐냐면 우대금리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이제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잘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것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보는 것처럼 한국을 보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리면 주가나 뭐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요거는 중국엔 적응되지 뭐 않는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수량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통제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그널 이펙트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 되고 그래서 네. 부동산 시장 부양 그다음에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책을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펼치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 중국은 이게 회복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부동산은 작년 9월에 끝났다고 봐야 돼요. 최악의 상황 끝났고 이제는 이제 올릴 타이밍인데 네.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지만 정부가 정책 전환했다고 그래서 바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숙성의 기간이 필요한데 아마 중국은 하반기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아마 부동산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제 다 풀었고 지금 돈 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같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돌아서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부동산 가격은 이제 더 이상 폭락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지금 2배, 3배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마니 큰 손들은 입지를 시작했다고 보여지고 뭐 항상 그렇지만 대세는 개미들이 들어와야 이제 되는데 아직 중국의 부동산에서 그 개인들의 이 심리전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 어쨌든 우리는 스위스에서의 협상 분위기가 좀 좋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좀 안도를 했지만 이게 무서운 표현을 쓰셨어요. 지연된 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건데 혹시라도 뭐 군사 충돌 가능성이나 뭐 이런 거는 없나요? 그래서 뭐 그건 둘이가 서로 이제 손바닥에 마주쳐야 전쟁이 일어나는 네.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쟁을 2개 하고 있는데 3개를 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절대 약세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손자백보를 보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을 하라는 것인데 지는 전쟁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뭐 2027년이다, 2030년이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얘기는 미국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국이 우리가 언제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가 실수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러면 이제 3차 대전이죠. 그러나 지금 같은 이제 뭐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 무력 충돌보다는 경제 전쟁 이걸로 서로가 이제 경쟁하고 또 싸우는 그런 관계로 봐야 될 것 같고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이제 중국의 대만 공격설 영장 시나리오 썰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기술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 전 어제 밤사이도 그렇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국 현재 관세 정책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중국 쪽에서 들었을 때는 약간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국이 젠슨 황의 그 얘기가 뭘 하냐 그러면
R&D 센터를 상해에다 건설하겠다는 네,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중국 수출 첨단 칩, AI 칩의 수출 제한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미국이죠. 그래서 기업인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존슨 왕의 이런 발언은 이것은 존슨 왕도 외교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누구와의 외교? 중국과요? 그 미국 정부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하고. 3자 모두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하이 R&D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이건 완전 이제 트럼프 물먹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존슨 왕은 미꾸라지다. 미꾸라지. 잘 빠져나간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의 대상에서 기술이나 제품은 제재가 있지만 이게 서비스나 R&D를 제재한다는 말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R&D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닌 만약에 트럼프가 아닌 다른 이제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반도체 제재가 완화되거나 풀렸을 때 중국 시장을 재진입하려고 하면 중국 고객들과 계속적인 연대를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AS하고 R&D가 되죠. 네. 그걸 지금 하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존슨 왕이 왜 이제 뭐 대중국 수출 금수가 잘못된 정책이냐 하면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이게 매출액이 한 20에서 25%가 중국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면은 엔비디아가 한 50억 불 가까운 손실이 나게 돼요. 물론 이게 뭐 최근에 중동 순방하면서 사우디 쪽으로 물량이 좀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게 완전하게 다 이렇게 중국 쪽 물량이 상쇄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사실은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의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지가 대만하고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대만에다가 뭐 최대 지금 이제 공장 짓고 R&D 짓고 중동에다가 이제 대규모 그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한 것이 중국이 그 보잉 항공사 한 개 정도의 크기로 큰 회사, 큰 규모다. 이런 얘기를 한 500억 불 넘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500억 불 보잉 한 개 회사 정도의 매출액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이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전 세계 어떤 품목에서도 세계에서 1등을 하려면 중국을 빼버리면 나머지를 합해갖고 세계 1등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존슨 왕의 이번 이제 얘기는 뭐 정부 정책의 소극적인 이제 뭐 반항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나 크기를 이걸 정부가 하지 말라는데 거기다 R&D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 그 AI의 투자는 미국은 주춤하지만 아마 2025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AI 투자는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보면 반도체 주가들이 미국하고 한국은 흘러내리는데 중국은 계속 위로 가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중국 시장의 포텐셜을 반도체 주가가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관세 협상과 터질지 모르는 폭탄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그래서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표현이 조금 묘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장미대선이 한국엔 정말 천운이다 이거. 그래요?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의사결정자가 없는 게 저는 그렇죠. 7월 8일 날 우리는 일괄 타결하기로 했는데 그쵸. 7월 9일 날 그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가 뭘 하는지 답을 보고 답을 쏠 수 있는 패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미중의 그런 관세 전쟁에서 한국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사실은 잡은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는 어떤 기술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이 뭐 지금 반도체하고 축구 빼놓고는 한국보다 다 잘하지만 네. 나머지 산업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미국과의 협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국이 세컨 베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술 결핍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그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놓고 보면은 결국은 뭐
제가 최근에 중국 가서 본 것도 중국의 MLCC 시장이 무지 커지고 한국의 지금 MLCC 수출이 그냥 급증을 해요. 장사도 너무 잘 되고. MLCC가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면 그 밑에 이제 같이 MLCC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중국은 아직 그 뭐 세계 최고 회사가 일본에 몰았다고 2등이 우리 삼성전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AI 기기 포함한 이게 수요가 폭증하면서 MLC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에 알기 어려운 소위 말하는 이제 세포 산업입니다. 소부장은. 세포 산업.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지금 팔 수 있는 그런 뭐 냉장고, 세탁기, 핸드폰, 노트북이 아닌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제품 여기서 우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 우리가 놓고 보면 미중의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필요한 기술, 중국이 필요한 소재를 팔아서 우리가 또 어부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한국의 대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협상을 할 만한 수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선 이후에는 이제 수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의 우리의 뭔가 전략, 방향? 굉장히 중요한 네. 이제 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메이드 인 USA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소비 올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해왔던 중국의 중간재 팔고 미국의 소비재 파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다가 소비재를 팔고 미국의 중간재를 팔아야 되는 것이 한국의 대선 이후에 국가 산업 전략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바꾸려 하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정책 지원이 이제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 우리가 한 4년 동안에 안미 경주 끝났고 탈중국하는 것이 답이다. 이제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때리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은 세금 우리 안 받을게, 시장 개방할게, 지원할게. 이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한쪽에 편향된 쪽으로 모든 걸 올인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 그리고 4년 동안 이제 우리가 계속 줄여왔고 더 이상 줄일 것도 없지만 여기에 다시 중국에 재진입하는 전략이 이게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4년간 보여줬던 그런 이제 우리 뭐 정부 정책, 뭐 여긴 외교 정책에서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미 뭐 그보다 더 빠른 게 있죠.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시장하고 중국 시장으로 뭐 전 세계 투자가들이 눈을 돌리고 있고 네. 뭐 한국의 이제 투자가들도 그쪽으로 슬슬 눈을 돌리고 있는데 아마 그 세 가지에서 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구조나 산업 구조의 기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외교 정책에서도 4년간의 전략에서 바꿀 것 같고 또 아까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 미국의 최대 문제는 국채금리 상승인데 미국은 금리 올리고 중국은 금리 내리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판이기 때문에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이게 그 대중국 투자 전략, 투자 비중 확대 이제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다녀오셨죠? 저는 실크로드의 시작점이라고 그러죠. 13개 왕조의 수도였던 시안, 그 장안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뭐 거기에 하이테크 단지들을 쭉 봤는데 그리고 뭐 중국의 길거리에서 보여지는 현상이 뭐 우리가 방간첩법에 뭐 걸리면 큰일 난다 뭐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방간첩법 그거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공항에 들어갈 때 이미 안면 이직 사진 찍고 지문 찍고 그리고 모든 관광지에 실명제를 합니다. 실명제. 표를 살 때 이미 여권을 이제 그렇죠,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입장할 때 그 안면 대조를 해요. 안면 인식이 자동으로 표받는 사람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등록된 여권하고 얼굴이 일치하는지가 자동으로 다 체킹이 되고 제가 이제 공항에서 재미난 현상을 봤는데 네. 제가 공항에서 이제 티켓팅하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휙 지나가는데 전광판에 플라이트 스케줄 나오는 그 옆에 제 얼굴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만 그 소장님 얼굴만 나와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 얼굴이 다 제 나와요. 얼굴이. 그래서 네. 봤더니만 거기에 안면 인식 센서가 달려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홍채 인식을 해서 전광판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의 이 플라이트 넘버가 떠요. 그래서 제 이름에 이제 이니셜 그것만 뜨고 네. 이제 몇 시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이 사람이 탄다는 게 전광판에 딱 뜹니다. 그 개인정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길 가는 사람도 바로 안면인식에서 와, 자동으로 기술력이. 띄울 정도로 가면 중국의 뭐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볼 수 있고 관광객 100% 일거수일투족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문제를 놓고 보면 저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다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말씀하신 개인정보 비밀보호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그걸 못하죠. 데이터로 활용해서 IP를 못 만드는데 중국은 이게 17억 5천만 대의 스마트폰, 와. 전국에 깔린 그런 이제 CCTV 안면 인식 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IP들이 축적이 되고 그게 이제 AI로 그대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왜 중국에 첨단 반도체 칩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볼 땐 거기 있다고 봐요. 뭐 AI라는 것이 이게 빅데이터의 양이 AI 지능 지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근데 이게 14억 개의 빅데이터가 매일 들어가는 것하고 네. 우리처럼 5천만 개, 미국처럼 3억 2천만 개의 빅데이터가 들어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인공지능의 지능이 이게 격차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처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메모리가 필요하고 AI 칩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그리고 특히 AI하고 메모리의 수요는 이것은 이거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이미 시장은 알고 있고 네.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다양한 이유 중에서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미국이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개인정보 데이터를 이용한 그 빅데이터의 그 절대적인 그 데이터 양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는 정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데는 시간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 이미 그래서 앞질렀나요? 지금 이제 딥시크가 대표적인 네. 예죠. 네. 형편없는 이제 AI 칩을 가지고서 미국의 최고의 기업의 성능을 내버렸다는 건 네. 알고리즘의 성능이 이게 몇 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블랙웨어를 같이 붙였다? 그러면 이건 뭐 바로 게임 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아마 반도체도 많이 하는 게 하웨이의 어센드 D 모델이 이게 문제다. 그러는데 이게 H100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그거에 뭐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것 같고서 오픈 AI의 이제 모델을 만드는데 만약에 그보다도 4-5배 된 이제 성능의 AI 칩이 붙으면 네. 이 AI 성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하웨이의 어센드 칩에 대해서 이게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빅데이터하고 알고리즘에 이게 뭐 첨단은 아니더라도 첨단보다 조금 떨어지는 칩이 연계가 됐을 때 나타나는 AI의 실력 네. 이건 이제 또 제2의 딥시크, 제3의 딥시크가 이게 1, 2년 안에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기술에 대한 발전이 중국이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데이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정보를 다 그렇게 보여주고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할 거거든요. 중국의 이런 무서운 질주가 과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가 너무나 궁금한데 그게 이제 AI 하드웨어 대폭발을 가져온다. AI 하드웨어. 그렇죠. 그래서 제조 시대는 큰 놈이 작은 거 먹고 네. 정보화 시대는 빠른 놈이 느린 걸 먹는데 지금처럼 AI 시대는 친구 많은 놈이 친구 적은 놈을 먹고 친구 많은 놈이 큰 놈을 먹고 친구 많은 놈이 빠른 놈을 먹어요. 근데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드웨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AI 산업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M7 같은 경우도 주가가 왜 이제 주춤거리냐 하는 것 또 흘러내리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발전에 하드웨어가 지금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이걸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하드웨어 구매 지연이 사실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 네. 지금 중국은 최근 4년 동안 AI 투자를 안 했다가 지금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누가 하든지 간에 금을 캐려면은 청바지하고 꽃갱이는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정말 천행으로 우리가 이게 청바지하고 꽃갱이를 만든단 말이에요. 뭐 구글이 하든 메타가 하든 하웨이가 하든 그 알리바바가 하든 간에 네. 이게 AI 칩하고 거기 같이 붙어 있는 메모리 HBM은 이거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우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AI의 그 뭐 지능을 갖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지능 지수를 올리는데 필요한 이게 하드웨어는 한국이 대만하고 양대축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최근 4년 동안은 미국의 하드웨어 팔아가지고 돈 벌었지만 우리로서는 앞으로 4년 동안은 중국의 이제 하드웨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가 이제 다시 도래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국에 또 직접 다녀오신 그리고 그 변화에 있어서 어떤 것을 또 촉발해낼 수 있는지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기회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